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글읽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요, 뭐 뻔합니다. 그냥 우리가 비문학에서 봤던 그냥 그 사회 지문들 있죠. 뭐 정치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룬 글인데요.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이제 훈수를 두겠죠, 초반에.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및 그 원리와 영향 등을 분석한 글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돼? 문화 분야의 글은 행동 양식의 특정 배경 분석한 글이 이것도 필요 없어. 뭐야? 요 부분 그냥 무엇을 다루는지는 일단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 등의 이딴 거를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이게 뭐야? 사회문화 분야, 뭔 소리야? 문화 분야의 글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발음이 더럽게 어렵네요. 사회 문화 분야 글의 특징 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2, 3이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거. 사회 문화적 맥락을 다루기도 한다. 이게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조금 넓히고요.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요, 괄호 칩시다. 왜? 이건 의의예요, 의. 사회 문화 분야. 분야의 글. 아이고 씨. 자, 요거입니다. 쓰고 넘어갑시다. 아우,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져 오늘은. 이거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랍니다. 첫째, 글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 및 이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라고 합니다. 맨 처음은 비판적 이해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비판적 이해라는 말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첫째, 이해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회문화 분야 글을 읽는 방법이죠. 사회문화 분야의 말이 너무 힘들어. 사회문화 분야. 글을 읽기 방법 첫 번째. 그래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각종 사회 제도나 문화의 여러 현상 등이 담겨 있는데 인구 문제나 환경 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읽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 또한 사회 현상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글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등이 적절한 것인지 또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고요, 어떤 문제와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가 필자에 대한 관점이나 사회적 요구와 신념이 적절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우리나라 사람이 글을 막 읽는데요, 얘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막 우리 일제강점기는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지금 와가지고는 뭐 막 일본에 충성맹세해야 된다 막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신념이 적절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얘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 인터넷 보면은 참 그런 애들 많죠. 그 다음에 나아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이나 요구는 없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이 매우 중요한 게요, 요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정보들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 유튜브 같은 거를 이게 너네가 뭐 접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올바른 정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투표할 때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정보를 너네가 이제 캐치를 할 때는요, 진짜로 매우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팩트인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올바른 가치관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잘못된 신념은 아닌 건지 도대체 얘가 어떤 애인지 보면은요,
아니야, 이건 좀 딥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역사적 인물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글의 경우 사회 문화적 맥락에 유념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이게 둘째입니다. 자, 여기 뭐야?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사회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글에 담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의 본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급식 때 나온 드라마가 명성황후인데 그 명성황후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뭐 연구가 계속 되면서 아예 관점이 다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그렇게 미화될 인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불과 한 20년 전인가? 그렇지. 거의 내가 한 9살? 초딩 때 나왔으니까, 그 드라마가.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막 역사적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위인전도 많이 나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물과 사건에 속했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비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는 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울러 동일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는 다양한 관점의 글을 살펴보며 필자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예시죠. 오상원의 상소문.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우리나라가 크게 되었잖아요. 임진왜란도 털리고 병자호란도 털려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이제 또 막 이양선이라든지 아니면 막 오페르트라든지 그런 놈들이 온단 말이야. 프랑스랑 독일이랑 막 와. 이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세의 침공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또 오니까 어때? 이 새끼들 또 우리 털러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당시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윗글은 조선 후기 고종 때 척화비에 대해 칭송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면 척화비는 이제 누가 세웠어요? 흥선대원군이 세웠죠. 흥선대원군 때 척화비를 세워가지고 양놈 새끼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 왜냐면은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막 파헤쳐서 가져간 거잖아. 이 유교의 나라에서 아빠 묘를 파헤친다? 이 쌍놈 새끼들이거든. 그러니까 척화비 세워가지고 양놈 새끼들하고는 말도 하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상원은 이제 뭐야? 그거를 지지하던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양놈 새끼들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하께서 정학을 지키고 사도를 배척하시며 내 거리에 비를 세워 이가 양놈 새끼들이 침범했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행위다라는 글을 새겨 만년토록 온 나라의 백성에게 경계하셨으니 누구인들 아주 흥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아주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화비 칭송한 거다. 필자에 대한 의도는 뭡니까? 서양 세력을 사도로 배척하고 유교를 지키고자 하는 위정척사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근데 봐봐.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를 봤을 때는 이게 맞지만 지금 와서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함으로써 발달이 늦춰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때 그래도 당시 우리나라가 하도 외세한테 털리고 난리가 나겠으니 이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당연히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러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글은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했고 그건 필자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뒤에 나오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이래서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그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유념해야 되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살펴보며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것도 뭐 어떤 정부 정책이 나왔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완벽하지 않아요. 사회문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과가 문과에 있는 거예요. 답이 딱 안 나옵니다.
답 없는 건 문과네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봅시다.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대요. 이 말은 뭘까요? 그럼 뭐 평균이 아닌 모두가 상향 평준화됐다는 소린가요? 결국엔 그것도 평균인데? 그러면 극과 극으로 치달았다는 소린가? 그래도 평균은 존재할 텐데. 뭔 소린지 일단 읽어봅시다. 주어진 자료를 대표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평균이다.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이게 이제 평균이 좋은 거죠. 이게 뭐야? 평균의 유용성. 이럴 때 평균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균만을 섣부르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다 뭐냐면요. 평균의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평균 활용의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유아기부터 거의 요까지네요. 더럽게 기네. 그래서 평균값 활용의 문제 제기다. 쓰시고. 아우 건조해. 얘 좀 더 빵빵하게 틀어야겠다. 자, 이러면 가습기 나오나? 가습기는 안 나오네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கள் 나오죠.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개수대는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평균보다 키가 작은데 그러면 평균에 다 맞춰놓으니까 어때요? 개빡치죠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개수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은 것이다. 프로크루테스는요, 통행인들을 침대에 누인 후 키가 작으면 발을 잡아 뽑고 키가 크면 발을 잘랐다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평균에 미친놈이네요. 평균충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요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부제목을 달았네요. 평균이 제일 안 좋은 이유가요, 우리나라 평균 임금입니다. 왜냐면요 평균 임금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월 평균 500 버는 사람들입니다. 다 평균적으로 500을 번대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알아? 그것도 있고요. 한 직장 내에서요, 만약에 대기업이라고 치면 대기업이 평균 연봉이 엄청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버는 사람이요 1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억 버는 사람이요 1명 있어요. 그럼 평균은 얼마입니까? 그럼 얘는 그럼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얼마다? 얼마로 책정되냐? 1억 1000이죠. 이거를 나누기 11을 해봐요. 그러면 평균은 1100만원이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은 그럼 야 얘네 평균 1100만원 버는 회사래. 말이 되냐? 1억 버는 애 1명, 100만원 버는 애 10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안 좋은 점이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평균 연봉이야? 그럼 너도 나도 다 이 회사 들어가려고 해야죠. 와! 나도 그럼 한 달에 평균 연봉이라니까 월급이 1100만원이래. 다 가지. 갔는데 어때?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받아. 평균의 함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구인구직 광고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인구직 하는 홈페이지들 보면요, 이제 취업하면 너네도 그런 사이트를 많이 이용할 텐데 평균 연봉만 보면요 다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돼? 연도별 연차별 평균 연봉을 봐야 됩니다. 신입 평균 연봉을 봐야지 그 회사 전체 평균 연봉을 보면요 다 엄청 높아요. 왜? 위에 막 몇십억 박씩 버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평균 연봉 확 올라가니까. 뭐 어찌 됐던 간에 계속 해볼게요.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여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방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대칭 분포에서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여 평균을 사용하였을 때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바로 이 대칭 분포가 우리 모의고사 등급 산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요 그냥 다 일정해요. 그래서 대칭 분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칭 분포 특징이죠. 그에 반해 오른쪽 꼬리 분표. 자, 그러면 이건 뭘까?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오른쪽 꼬리 쪽에 위치한 값들의 크기와 빈도에 따라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평균값에서는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요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최빈수가 뭐냐면요 그 계속 많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봉으로 따지면 1억이 한 명이었고요 100만 원이 10명이었죠. 최빈수는 그건 100만 원입니다. 평균은 1100이지만요. 이게 평균인데 최빈수는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값하고 최빈수하고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어이구, 얘는 그래서 하얀색으로 좀 할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그래서 평균값 비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꼬리 분표는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게 오른쪽 꼬리 분표로 아마 그래프를 만들면 이겁니다. 이따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는 소득, 재산 등을 나타내는 자료에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쓰는 거죠. 이런 자료에서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최빈수가 어디요? 이게 아까 여기가 얘기했던 그 100만원 구간입니다. 100만원 구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야 1억 구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평균은 여기 잡힙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우리 1100이었죠. 하지만 제일 적게 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등급 나온 거 9등급에서 1등급까지 이렇게. 그래서 9등급이랑 1등급이랑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맨날 평균 넘었다 평균 넘었다는 게 뭔지 알아? 5등급이란 소리야. 이 대학은 어디가 가? 대학은 얘네가 가. 그러니까 너네가 평균은 넘었어요. 너네 여기야. 대학 못 가는 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얘네들은 못 갑니다. 얘들 좀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다고 좋다고 앉아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등급은 이렇게 나왔지만요. 대학을 가는 애들은 오른쪽 꼬리 분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서울 가는 애들은 이렇게 별로 없고요. 인서울 못하는 애가 이렇게나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는 결국엔 뭐다? 평균값이 최빈수 값이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만 얘는 대칭 분포는 동일하게 나온다.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얘는 평균값을 사용해도 되지만 얘는 평균값을 쓸 때 조금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애들은 평균값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쇽. 자, 계속 봅시다. 포드주의, 포디즘인가? 포디즘이죠? 이게 자동차 포드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자동차는 매우 소량으로 생산해서 귀족들만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건데 미국의 자동차 업자 이제 포드 있죠. 페라리는 그래서 엄청 비싼 차만 만들고요. 포드는 자동차를 누구나 타기 쉽게 대량 생산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1차 막 산업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막 드르르 만들어내죠. 그런 포드주의, 포디즘의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는요. 평균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면은요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평균 딱 정해가지고 야 차 사이즈 다 통일해. 왜?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이 사람한테 야 너는 키가 165야? 그러면 너에게 맞는 차를 줄게. 너는 키가 몇이야? 180이야? 너에게 맞는 차를 줄게.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수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딱 계산해서 야 그냥 야 누가 제일 많아? 175가 제일 많아? 175짜리 야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차를 다 만드는 거야. 의자랑 그런 거 다.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드주의식이 평균이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게 한 1920년대, 30년대일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요 구독형 서비스 해가지고 어떻게 돼?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요 개인에게 맞춤 광고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지금 엄청난 배경 지식들을 다 때려박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문학 많이 읽어야 돼요. 하지만 현대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준대요. 미국의 일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3.6명이에요. 평균. 이 평균값에 맞춰서 건축업자들은 3인 또는 4인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짓습니다. 왜? 평균을 내봤더니 거의 4명이 많다라는 거야. 근데 하지만 또 나와. 하지만 어때? 평균 가족수에서 벗어나는 가족도 더럽게 많았대요. 즉 뭐야? 평균이 최빈수야?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은근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아예 미친 듯이 평균하고 최빈수의 값이 아예 근사치면은 내가 설명을 안 하겠는데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에 맞출 게 아닌 거죠. 미국에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3인이나 4인 가족이 전체의 45%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나머지 55%는요. 3명, 4명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55%는 집을 안 사겠죠. 못 사는 거지. 못하러 이렇게 큰 집을 필요로 해? 왜 이렇게 집이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1인이나 2인 가족이 35%, 그리고 5인 이상 가족이 20%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야? 그래프로 따지면 이게 1에서 2, 3에서 4, 5인 이상. 얘가 전체의 45%, 얘가 한 35%, 얘가 20%.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평균은 여기야. 그럼 여기에 맞추니까 어떻게 돼? 요만큼은요 집이 없는 거예요. 얘네만 챙기니까 이만큼이 집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야? 많이 놓친 거죠. 거의 절반 이상을. 얘네가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평균을 참고할 때는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 예시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범위를 보자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30도 이상의 고온이 여러 날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계절가전이라고 해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하면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옷이 개 많이 필요해요. 옷이 봄, 여름, 가을, 겨울용이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필요하고요. 난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죠. 아주 그냥 제습기도 필요합니다. 여름에 습하니까. 다 사야 돼요. 차라리 겨울반 계속 있으면 겨울옷만 사면 되고 난방기구만 사면 되는데 아니면 아싸리 더운 여름만 계속 되면 그냥 반팔만 입으면 되고 에어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죠, 단점이죠. 그래서 이렇대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 이유가 뭐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이야. 계절별 평균 기온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월별 평균 기온이 연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반팔 옷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요 어때요? 그냥 월별 평균 기온이 쭉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별 평균 기온이 차이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거의 40도나 차이가 나지만
얘들은 매 월마다 그냥 똑같이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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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니까 기온의 차이가 없어요. 평균 기온이.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반팔옷으로 대부분 시간을 지낼 수 있대요. 부러운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연간 평균 기온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연간 평균 기온은 어때요? 제일 추울 때, 제일 더울 때 평균 내면요. 우리나라 평균 20도입니다. 하와이도 매 월마다 20도니까 20도예요. 연간 평균 기온 둘 다 내보면요. 우리나라도 20도, 하와이도 20도예요.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은 뭐야? 한국이랑 우리랑 연간 평균 온도가 같네? 반팔만 챙겨가. 근데 12월에 왔어. 얼어 뒤지는 거야. 만일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뭐야? 왜? 자기들은 20도인데 얘네들은 12.5도래. 뭐야? 1년 내내 왜 이렇게 추운 나라야? 아니거든요. 여름에는 하와이보다 더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 이를 연평균 기온만으로 알 수가 없다. 즉 얘도 기온 같은 경우도 뭐야? 평균으로는 낼 수가 없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를 월 평균 기온을 알고 월별 기온 차이를 파악해야 자 이게 우리나라 기온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각 월의 평균 기온 그 다음에 그 평균 기온의 차이를 따로 구해야죠. 그 와중에도 또 거기서 평균 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예, 그래서 평균만으로 자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평균은요, 우리나라의 기온을 제대로 알려면요, 월별 평균 기온을 가지고 그 월별 평균 기온들의 차이 있죠. 1월달 평균 기온과 뭐 6월달 평균 기온의 차이.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평균 낸 걸 또 평균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넘어간다. 그렇다면 월별 평균 기온만으로는 충분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아져요.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차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도 해당 지역, 해당 기간의 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하루의 최고온과 최저 기온을 알아야 한다. 즉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요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럼 제대로 알려면 뭐 해야 돼?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 고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라는 거죠. 여행 갈 때도 해당 지역 알아야 되고 해당 평균 기온이 아니라 최고와 최저 기온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여행 갈 때 옷 그냥 간단하게만 입고 가면 뒤진다는 거지. 알래스카는 여름 없는 줄 알아? 거기도 있어. 거기도 그냥 껴입고 가면은 덥대. 자, 그래서 기간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일수에 따라서 이제 뭐 연도나 아니면 연도는 아니죠. 월별 평균 기온 그리고 그 월에서도 이제 막 계절이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막 10월 달에 계절 2개 있잖아. 그런 거를 다 보고 가는 거죠.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피자. 자료의 범위를 정했으면요. 자료에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이를테면 자료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랍니다. 그래서 자료 여기 밑줄 칠까? 이거 마음에 안 들구만. 옆에 좀 봅시다. 그래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는 이제 범위로 구분하고요. 그 범주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것도 연봉이죠.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연봉은 평균으로 계산하면 라떼입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막 야 생각해봐. 호날두 메시가
생각해봐요. 손흥민 혼자 1년에 버는 게요. 우리나라 대표팀 애들 몇 명을 합쳐도 손흥민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평균 내봐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최빈수, 그러니까 막 1억도 못 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텐데, 그게 최빈수가 될 텐데, 평균은 최빈수보다 항상 더 많이 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야구 선수 중에서는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 그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이라도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을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약 1억 원인데요. 이게 최빈수입니다. 평균은 1억, 하지만 3천만 원 미만의 선수들이 비율이 매우 높다. 그만큼 최빈수와 평균값이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 꼬리분포표로 나오겠죠. 의자. 이와 같은 경우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이해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3천만 원 미만, 3천에서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등으로 범주를 일단 나눠야 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고 각 범주 비율을 고려하여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이때 평균값 이외에 가장 높은 빈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인 최빈수나, 이 최빈수가 뭐야?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받는 연봉 부분이 있죠. 3천만 원 미만. 전체 선수들의 연봉을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선수의 연봉인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히스토그램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쓰란 소리예요.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 데 힘이 듭니다. 따라서 복잡한 자료를 잘 요약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하나의 방법이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다? 복잡한 자료를 잘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특히 처음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모양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막대 그래프를 보란 소리입니다. 히스토그램. 그래서 이렇게 봐야죠. 연봉이 1억 6천.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뭐야, 빵원? 연봉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 평균값은 어디 찍히겠습니다. 평균은 한 요쯤 찍히겠죠. 평균은 한 여기쯤 찍히겠죠. 여기가 이제 한 평균 될 텐데. 그러니까 평균하고 이게 최빈수죠. 최빈수와 평균값. 그러고 딱 가운데는 어디야? 6,400만원에서 이게 3,200 정도겠죠. 여기가 중앙값일 텐데. 그러니까 어때? 지금 다 차이가 나죠. 이만큼 차이 나고 이만큼 차이 나고 이런 것들을 딱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으로 보란 소리입니다. 아까처럼 정규 분포로 보면 안 돼요. 정규 분포 맞냐? 맨 처음에 봤던 게 대칭 분포 있죠. 대칭 분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각 범주에 속한 자료의 수인 빈도를 높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토그램이 자료를 나타내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전체 자료의 좌우 치우침 등의 모양과 중앙값 등의 위치, 표준 편차와 범위 등의 산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런 비문학이 개빡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막대 그래프라는 그런 단어를 굳이 히스토그램이라고 바꿔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보는 걸 처음 딱 보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보다 보면 뭐야 이거 막대 그래프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지. 히스토그램으로 한 직업 야구 구단의 연봉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위와
같이 한눈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으짜. 통계는 구라를 치지 않는다. 통계 자체가 구라를 한다기보다는요,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 또는 오용이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냅니다. 통계 자체는 구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거짓말, 어떻게 써야 될까? 그거를 써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인 거죠. 통계는요, 구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평균 연봉 같은 게 잘못된 계산입니다. 평균 연봉. 그게 제일 문제. 그래서 요거 통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올바른 통계 활용의 중요성. 올바른 통계 올바른 판단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은 숫자로 표현될 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을 내는 것이 숫자 장난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표값을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평균의 시대가 점점 간다라는 소리예요. 평균의 시대가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을 때리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딱히 어렵지가 않은 지문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프 이해를 못하면은 어려운 지문입니다. 근데 못하면 뭐 해야겠습니까? 물어봐야겠죠? 하고 나서 질문을 하시거나 이 부분 이해 안 돼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문만이 아니라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